저는 요즘 세대 중에서도 아주 이른 나이부터 결혼 생활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주위에서는 신혼 시절 늘 저보고 어린 신부라며 놀리듯이 말을 했었죠. 친구들도 너무나 이른 나이에 결혼한 제게 자신만의 삶 조금이라도 즐겨보고 결혼하지 하며 걱정하는 말을 했을 정도로요. 하지만 전 당시 결혼 생활에 만족하며 지냈기에 웃으며 넘어갔죠. 남편과 결혼 생활을 지속하며 부부관계는 딱히 문제라고 부를 만큼의 일은 없었어요. 적어도 저희 둘 사이에선 말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사는 사이에 아이도 둘이나 낳아서 잘 키우고 있고요. 첫 아이 출산 후에는 허둥지둥했던 사람이 지금은 결혼 10년 차가 훌쩍 넘어가는 베테랑 주부가 되었죠. 아무튼 저희 가족은 전혀 문제될 부분이 보이지 않는 그런 평범한 부부였어요. 지금 아이 하나는 갓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하나는 6살로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요. 물론 대부분이 그러겠지만 갓 아이가 태어났을 무렵에는 서로 티격태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평생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결합해 살았으니까요. 아이에 대한 생각도 서로 다른 부분이 있었고요.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금전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 벌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아이 하나 겨우 키우고 아껴가며 살림할 정도로밖에 벌지 못했으니 말이에요. 우리 이제 애도 있고 그런데 혹시 돈 좀 넉넉하게 빌릴 구석이 없을까? 왜 아버님도 회사 운영하시는 사장님인데 자기 장손 태어났으니까 어떻게든 좀 빌리면 안 돼? 당신이나 나나 벌이가 빠듯해서 우리 너무 힘들다 하고. 그래도 우리 아직 벌 수 있는 나이인데 너무 빠르게 도와달라 말하는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아버지도 회사 사정 만만치 않다고 하셔서. 지금 너무 힘든 거 아는데 일단은 그냥 우리끼리라도 알아서 잘 헤쳐나가자. 응? 그래. 당신 말도 맞아. 내가 너무 눈앞에 보이는 숫자만 보고 조급하게 생각했나 보다. 당신 말처럼 우선은 우리끼리 잘 해나가 봅시다. 제 행동을 보시면 제가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시댁에게 기대려고 하는 것 같지만 이러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태어나고 이른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었고 아이가 생겼을 무렵에는 홀로 계신 어머니 상까지 치러야 했거든요. 갑작스레 지병으로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였기에 힘듦은 배로 다가왔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건 아이를 유산할 위기를 잘 넘겼다는 거예요. 위험한 시기 잘 넘겨서 겨우 출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아이이기에 더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신 부모님이 제게 남긴 재산이라고는 작은 돼지국밥집 하나였기에 제가 기댈 수 있는 곳은 남편과 시댁뿐이었으니 당시에는 왠지 모를 자격지심도 있었고 남편 집에서 사업도 하는 소위 그래도 어찌 보면 잘 사는 집인데 지원 하나 없다는 것이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 역시도 이런 제 사정을 다 이해하고 있었기에 닥달하는 제게 화를 내거나 하진 않았어요. 매번 투정 부리는 저를 보면서 한숨 한 번은 쉬어도 크게 역정을 내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것이 못내 고마웠죠. 그렇게 첫 아이 잘 키워 둘째가 태어났을 무렵 저는 부모님이 남긴 작은 돼지국밥집을 어떻게든 잘 운영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남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면 남편도 언젠가는 힘들어질 테니까요. 여보, 나 이번에 엄마가 남겨준 가게 이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어때? 나도 엄마한테 물려받은 짬이 있는데 이렇게 버려두고 살 수만은 없잖아. 인테리어랑 싹 다시 해서 어떻게든 잘해볼게. 지금까지는 당신도 힘들게 돈 벌고 그랬으니까 당분간 육아휴직 쓰고 둘째랑 좀 같이 있어주고. 남편은 이때 시부의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배우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가족 회사였으니 그래도 육아휴직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었죠. 아버님도 자기 둘째 손주 제대로 보겠다는데 뭐라 그러시겠어? 아버님한테 잘 말하면 해주시겠지. 당신도 첫째 준이 어릴 때 많이 못 봐줬다고 아쉽다 그랬잖아. 이젠 나도 더 열심히 벌 테니까 우리 같이 힘내자. 당신 결국 결심했구나. 괜히 당신 내 말 때문에 더 그러는 거 아니지? 그래도 너무 무리하진 말고 둘째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아버지한테 말해서 어떻게든 휴직 신청해서 잘 보살필 테니까.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일 먼저 생각해. 정말 고마워. 당신 같은 남자 남편으로 둔 내가 정말 행복하다. 우리 앞으로도 같이 이렇게 힘내서 살아갑시다.
남편의 육아휴직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어요. 시부는 자기 아들이 손주 보겠다 그러는데도 일 배우는 놈이 나태하다고 욕을 했죠. 하지만 남편의 끈질긴 설득 끝에 남편은 겨우 휴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응원 아래에서 돼지국밥집 운영에 힘을 쓰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한쪽의 벌이가 줄었기에 저는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처음부터 잘 될 리 없다 생각했지만 정말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군요. 저희 부부의 벌이로는 여전히 아이들 키우며 살기엔 빠듯했지만 그래도 누구 하나 불평 없이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노력하며 잘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냥 모든 일이 좋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저희 부부 사이가 좋다 해도 시댁과의 관계까지 부부 사이만큼 좋다 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앞서 말한 시부는 회사를 운영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성격 자체가 그리 살갑진 않았어요. 장남인 남편과 함께 시댁을 방문하면 시부는 입을 꾹 다물고 무뚝뚝하게 그저 앞에 놓인 음식들만 먹곤 했으니 말이에요. 자기 손자들인 저희 애들도 시큰둥하게 보곤 했고요. 남편 역시도 시부모와는 그리 가까워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도 자기 부모님이라고 제가 너무 걱정을 하니 한마디는 해주더군요. 그래도 나쁘신 분은 아니야. 평생 집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고 다만 가족 안정만 생각하는 좀 냉정한 사람일 뿐이지. 나도 평소에 항상 그게 불만이었거든. 어쨌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시부에 대해 말하는 남편의 표정은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게 못내 궁금하긴 했지만 남편이 말해주지 않으니 저는 궁금한 마음만 안고 이때까지 살아왔죠. 그래도 자기 손주들 무시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아무튼 시댁에 이렇게 방문할 때면 시부도 걱정이었지만 시모와도 썩 좋진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방문하면 항상 시모가 주방으로 저를 불러들여 불평불만을 털어놓기 급급했거든요. 저희가 젊을 때는 어찌나 날 고생시켰는지 아니? 지금 너희 나이 때 나는 허리 한 번 못 펴고 살았다. 우리 둘째 녀석이 태어났을 때도 산후조리는 무슨 갓난에 보자기 싸서 메고 다니면서 어떻게든 한 푼 아껴보겠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네가 그런 내 마음을 알겠어?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그이 말로는 아버님 그래도 가정에는 착실하셔서 어렵게 지낸 적은 없다 들었는데. 그럼 내가 너 앞에 두고 없는 일 지어서 말한다 이 말이냐? 이제 보니 너도 아주 정이 없구나. 정이 없어. 어째 이 집 구석은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사니? 이러니까 내가 둘째 녀석만 좋다 그러는 거지. 사람들이 살가운 게 없어. 늘 말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옛날 이야기에서 정이 없다는 둥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했죠. 하지만 항상 결국엔 돈 이야기로 말이 끝나더군요. 그래서 너는 언제까지 그 콩만한 가게에서 일하면서 우리 큰애 괴롭히면서 살래? 지금 제 회사도 못 나가고 집에서 애나 보고 있다며. 어머님 눈에는 콩만한 가게겠지만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가게예요.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속상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 사람이랑 제 사이에서 다 정리된 부분이고요. 어머, 얘 좀 봐라. 어른이 말하면 그냥 네네 하고 들을 것이지 말대꾸를 하니. 아무튼 네가 그렇게 집을 비우고 다니니까 집 곳간이 비는 거 아니냐. 애초에 저 양반은 큰애랑 얘 뭘 믿고 회사를 덥석 맡겨서는. 에휴. 그리고 너흰 이렇게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왔으면 용돈이라도 한 푼 쥐어줘야 할 거 아니야. 부모 일찍 돌아가신 거 지금 내 앞에 티라도 내는 거니? 어머님,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거기서 왜 저희 부모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저희끼리 다 이야기된 내용으로 왜 그렇게 불만을 표출하세요? 그렇게 불만이시면 직접 아버님이랑 그이한테 가서 말을 하세요. 제가 자기 엄마한테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이러고나 있겠니? 그리고 저 사람은 원래 내 얘기면 껌뻑 죽는 사람이니 언제든 말해도 상관없고. 아무튼 남자란 자고로 여자가 휘어잡고 살아야 하는 법이다. 네가 그렇게 배운 게 없이 행동하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엄마 용돈도 한 푼 주질 않고 그러는 거 아니냐.
제가 시댁에 오기 싫은 가장 큰 이유였죠. 시모는 항상 입만 열면 돈 이야기, 제 돌아가신 부모님 핑계로 저를 헐뜯기, 남편에 대한 불평불만만 쏟아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 저희 남편도 처음에 시부가 물려주겠다는 회사를 받기 싫어했어요. 시부는 그런 남편한테 후회할 거다 말은 했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죠. 그러다 이전 직장에서 몇 년을 일을 하다 그만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어진 거예요. 회사가 힘들다며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남편은 다른 회사에 이직하려 무척이나 노력했지만 남편이 전문으로 하는 금속 부품을 설계하고 만드는 제조회사는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래도 전 남편을 믿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은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직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결국에는 지금처럼 시부의 회사에 눌러앉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튼 이런 사정으로 시부가 첫째인 남편에게 회사를 물려주게 되었는데 시모는 이 일이 평생의 한이라는 듯이 도련님에겐 뭐 하나 주지 않는다며 오히려 둘째만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의아했죠. 남편도 엄연히 자기 자식이었는데 너무 차별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남편도 시모가 자신에게 이러는 것이 익숙하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아 했고 저만 중간에서 마음 졸이는 시간을 보냈더라죠. 그런데 말이에요. 시모는 그렇게 차별 대우를 했으면서 참 웃기게도 가끔 남편에게 전화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회사를 물려받았으면 부모에게 응당 자식 노릇 좀 하라는 식의 말을 당당히 하더군요. 남편은 이에 한숨 쉬면서 적지 않은 돈을 시모에게 주곤 했죠. 그 모습들이 제게 참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저희 식구를 제외하곤 늘 칼 같던 사람인데 시댁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죠. 하여튼 시모가 이런 상황에 남편의 옆에 있는 저를 보며 항상 내뱉는 단어가 있었는데 정말 제 기분을 상하게 하는 단어였어요. 바로 존벌레란 말이었거든요. 회사 하나 물려받을 능력되는 남편 옆에서 돈이나 좀 먹는 존벌레라며 말이죠. 제가 사연을 보내볼까 생각하게 된 일 대부분의 사건이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시부에게 회사를 물려받고 난 뒤부터 시작되었어요. 그전에는 분명 저희 부부가 뭐라고 사는지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시모도 항상 신경 쓰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남편의 늦깎이 동생 도련님이었죠. 도련님은 남편과 8살이나 차이 나는 동생으로 명문대를 졸업한 뒤 대기업에 취직한 소위 말하는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시모가 시부에게 소리를 높인 것을 처음 봤던 날이었으니 말이었죠. 남편과 연관된 일이기도 했고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능력 좋은 당신 막내 아들 놔두고 맞이라는 이유로 첫째한테 회사를 줄 생각을 해? 이건 나한테 했던 말이랑 얘기가 다르잖아. 어디 남편이 정한 길에 토를 달아? 그렇게 잘났으면 당신이 한번 회사 운영해보던가. 한 회사 운영하면서 생긴 사람 보는 내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지. 그리고 능력이 좋으면 뭐래? 저렇게 야망 없이 그저 대기업 다닌다고 우쭐대는 놈이 퍽이나 회사 운영 잘하겠다. 아무것도 모르면 뒤로 빠져 있어. 쟤도 당신 자식인데 이렇게 장남이라 챙겨주는 거 나 속상해.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장남한테 회사 주고 싶으면 둘째도 따로 좀 챙겨줘. 시모는 분한듯이 이를 갈며 결국 시부와 타협점을 찾더군요. 시부는 그런 시모를 본 척도 하지 않고 회사를 남편에게 물려주고 도련님에겐 작은 아파트 하나를 줬죠. 남편은 자기에게 차라리 집을 달라 했지만 시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 내용의 당사자 중 한 명인 도련님도 누군 작은 회사 물려받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겠다 하면서 오히려 회사를 이어받길 싫어했죠. 이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시부의 회사를 이어가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제가 왜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지 청자님들도 정확히 알게 될 거예요. 시모의 태도를 더해 동서라는 사람이 저를 또 못살게 굴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2년 전부터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을 하다가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도련님이 결혼을 하겠다며 한 여자를 집에 데려오더군요. 그 여자가 바로 지금의 제 동서 되는 인물입니다. 전 이상하게 동서가 처음부터 탐탁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모가 이 동서를 무척이나 좋아했기에 그 둘의 결혼은 스무스하게 진행되었죠.
시모가 동서를 좋아하는 이유, 그건 바로 동서의 직업 때문이었어요. 매번 헐뜯던 저보다 본인이 그렇게 바라시던 수준 맞는 대학 교수였거든요. 평소부터 잘난 사람을 좋아하던 시모였기에 동서의 나이가 도련님보다 많아도 상관없다며 오히려 동서를 환영하더군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번에 학교에서 이희랑 같이 보고 이렇게 정식으로는 처음이시죠? 유정은입니다. 그때 보셨던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아유, 네가 대학 교수인 거 다 알지. 그때 보니까 학생들이 널 많이 따르더구나. 네, 이런 사람을 며느리로 삼다니. 교수 되는 게 그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다던데. 젊은 나이인데도 아주 대단해. 네 또래 되는 저기 쟤들은 어째 잘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다. 아무튼 환영한다. 동서란 사람을 보고 동시에 저희 부부를 까내리며 말하는 시모의 태도에는 환멸이 느껴지기도 했죠. 지금까지 열심히 보필하면 뭐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시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그게 또 저와 남편을 섭섭하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 없던 남편은 제 팔을 툭툭 치면서 이런 자리에 있을 필요 없다는 듯이 지금 당장 이 집구석 나가자는 눈빛으로 바라보더군요. 당연히 저는 남편의 의견에 응했죠. 집에서 남편은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제게 털어놨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아주 자식이 좋은 마누라감 데려왔다면서 환영하는 그 꼴이 내가 정말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더라.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지? 뭐 섭섭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 하지만 그게 당신 잘못은 아니잖아.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지금까지 대면대면하게 지냈는 걸 뭐. 어머님도 그러시는 게 어디 한두 번인가? 속상해하는 남편을 저는 좋은 말로 달랬죠. 솔직히 말해서는 시부모 있는 앞에서 시모에게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지금까지 저희 부부에겐 그런 식으로 돼 있으면서 어떻게 그깟 직업 하나로 이렇게 태도가 돌변할 수 있냐고 말이죠. 이전부터 좋지 않았던 사이지만 이날을 기점으로 저와 남편은 시부모와 거리를 두자 깊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도 동서될 사람은 아주 시모 옆에서 알랑방귀 뀌기 바쁜 것 같더군요. 결혼 전부터 시부모의 마음을 잡아버리겠다는 것인지 아주 시모 옆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죠. 그리곤 거기서 얼마나 여우짓을 해대는지. 제가 시댁에 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냉큼 쫓아와서 이런 식으로 아부를 떨었거든요. 어머님, 요즘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한약 한 첩 지어왔어요. 제가 동료 교수분께 들어서 추천받은 곳 거예요. 역시 교수들은 정말 아는 것도 많구나. 내가 이렇게 늦게라도 좋은 며느리 봐서 얼마나 다행인지. 큰애는 아주 첫째랑 똑같아서 되바라진 부분이 있다니까. 얘는 나한테 한 번도 이런 좋은 걸 가져다 준 적이 없다, 적이 없어. 네? 형님, 정말 어머니한테 이런 작은 선물도 한 적 없어요? 어쩜 사람이 너무 냉정하신 것 아니에요? 어머님, 누가 들으면 정말로 선물 하나 안 한 줄 알겠어요. 저번에 드렸던 그 가방은 제가 선물한 게 아니었나 봐요? 그럼 그거 다시 돌려주시죠. 그냥 원주인한테 주게요. 저것 봐, 저것 봐. 제 성격이 저렇다니까. 아주 부부는 닮는다고 하더니 못난 부부만 닮아서는. 네 남편이 나한테 하는 말을 어쩜 그리 똑같이 따라하니? 너희 둘이 짜고 그러는 거니? 둘이서 어찌나 죽이 잘 맞는지 북치고 장구치고. 아무리 시댁과 거리를 두자 싶어도 일단은 시모였으니 아예 무시할 순 없었죠. 그러다 제가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하루는 시모의 부름으로 시댁에 가서 둘이 떠들며 저와 남편을 은근히 욕하는 말을 듣고 있었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손에 든 걸레 집어던지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죠. 그러자 명절 제사가 되니 아주 시모가 작정하고 저를 부리려고 하더군요. 그냥 당할 순 없었죠. 저도 가게 운영하고 바쁜 사람인데 자꾸만 이렇게 불러내니 말이에요. 그래서 시모에게 당당하게 말했죠.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디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인가요? 그리고 제발 제 앞에서 그이랑 제 욕 그만하시면 안 되나요? 가끔 애들이랑 오는데 제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애들이 어머님이랑 저희 보고 뭐라 생각하겠어요?
요즘은 어린애들이라도 알 건 다 알아요. 그리고 집에 작은 애도 있는데 저 너무 섭섭합니다. 내 때는 어머님이 부르면 제깍 달려와서 넙죽 엎드려 시키는 일 다 했다. 그런데 뭐? 누구는 애 키우면서 일 안 했니? 지금 너 자식들이라고 내 앞에서 유세라도 떠는 거야, 뭐야? 나도 자식들 키우며 지금껏 살아왔어. 다 큰 자식 장가 보내고 내가 그 덕 좀 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꼬우냐? 그래서 명절이고 제사고 나 혼자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할 거면 평생 오지를 마라. 제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잖아요. 어머님, 정말 동서 이 집에 오고부터 저희한테 너무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라도 정도가 있고 선이 있는 거예요. 오늘처럼 일 다 시킬 사람 필요하시면 차라리 사람을 쓰세요. 아니면 어머님이 말하시는 대단한 교수 며느리도 같이 불러서 시키든가요. 폭발한 감정을 그대로 시모에게 부딪혔지만 시모는 눈 하나 깜짝하질 않더군요. 어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에 그 길로 집으로 곧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몰라 남편에게도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설명해 주었죠. 전 남편이 그래도 저에게 뭐라 한마디는 할 줄 알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부모였고 집안의 어른에게 대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남편은 오히려 제 편을 들어주며 저와 같이 자기 엄마를 신나게 욕했어요. 뭐? 어머니가 그런 짓을 했다고? 당신한테? 당신 정말 잘했어. 그 집구석 찾아갈 필요도 없어. 당신이 뭐하러 그 집 가서 요리며 청소며 어머니한테 다 하라 그래. 그래도 당신 어머니인데 내가 이렇게 나오면 신경 쓰이거나 뭐 속상한 점 없어? 솔직하게 나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당신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 우리 집은 당신 집이랑은 달라서 그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둘째 놈만 신경 쓰는 부모님 뭐가 좋다고 내가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반겨야 하는데? 돈도 그냥 아버지가 넙죽 넘긴 회사 때문에 줬던 거지. 나도 그 집구석 가는 거 불편해. 남편의 말에 용기를 얻었고 저는 그 뒤로 시댁의 발걸음을 거의 하지 않았죠. 그러자 머리를 조여오던 스트레스도 줄어들어 편한 마음으로 아이 보고 가게 운영하며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회사 일로 인해 몇 달 집을 비우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이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부가 아프다는 소식이었죠. 그리곤 큰며느리 찾는다며 급히 오늘 점심이라도 방문할 수 있겠냐 물어보기에 미운 시모도 아니고 시부가 아픈데 찾는다 하니 얼굴이라도 비추자 싶어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시댁엔 당연하게도 동서 역시 시모와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 어디에도 시부 모습이 보이지 않아 집을 두리번거렸는데 그런 제게 비아냥거리듯 시모와 동서는 웃고만 있더군요. 이때 전 제가 이들에게 속은 걸 알게 되었죠. 속았다는 걸 알자마자 바로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그런 제 앞을 시모가 막아서고 말했어요. 너라 내 얼굴 한번 보기 이렇게 힘들어서 뭐 시어머니 노릇이라도 하겠니? 너 지금까진 아주 편하게 살아온 거 다 알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달리 교양이 좀 흘러넘쳐서 너한테 잘 대해줬더니 이런 식으로 보답을 해? 그 벌로 오늘 여기 있는 김치랑 고기 좀 다 삶고 가라. 그래요. 형님은 오늘이 제 생일인지도 몰랐죠? 평소에 뭐 왕래를 했어야 알겠지. 이왕 왔으니 제 생일상 좀 차려보세요. 평생 국밥집에서 음식하면서 살았다면서요? 그럼 이것도 금방 뚝딱하고 하겠네. 이런 둘의 행동에 어이가 없어서 헛바람을 내쉬곤 그대로 둘을 뿌리치고 나가려 했죠. 이런 자리에 있어봐야 뭘 하겠어요? 그래도 평소에는 제가 그래도 남편 부모님이라 생각해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하는 말이나 행동이 점점 도를 지나치니 이제는 집안 어른 대접도 해주기 싫더군요. 이런 쓸데없는 말 하려고 부르셨어요? 동서도 그래. 내가 왜 동서 생일상을 차려? 헛물 들이키지 말고 제발 제대로 좀 살아.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인성이 왜 이 모양이야? 각자 귀찮게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을.
그렇게 본인들을 뿌리치고 가려고 하니 시모는 자신을 무시한다 생각했는지 저에게 잔뜩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제 팔을 잡고는 휙 돌려 그대로 제 뺨을 때리더군요. 저는 맞은 동시에 너무 놀라 순간 벙찐 상태로 있었는데 그런 절 보면서 동서는 깜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맞은 제가 고소하다는 듯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넌 어떻게 한순간도 내 맘에 드는 행동을 한 적이 없어? 같은 가족 생일상 차려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 내가 널 무슨 시집살이를 시킨 적이나 있어? 아님 노예처럼 부려먹기를 했어? 고작 그 수육 하나 만들어주라 말하는 시어미 말이 말 같지도 않아?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요, 형님. 어머니 말씀이 옳아요. 무슨 힘든 일도 아닌데. 엄살 그만 떨고 어머님 말대로 수육이나 삶아서 저한테 딱 대접하시면 될 일을. 지금 우리 사이에서 약자는 형님이에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잘 알아듣죠? 서로 큰 소리 듣긴 싫잖아요. 그럼 알아서 처신 똑바로 하셔야죠. 아주 시모를 등에 업고 그게 권력이냐 구는 동서, 저를 식모 취급하려는 시모, 그리고는 둘이 뭐가 좋은지 하하호호 웃고 난린데 저는 그런 두 사람, 특히 동서를 보고 씩 웃으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둘은 제가 뭐하나 싶어서 계속 쳐다봤죠. 그런 둘을 무시하며 저는 전화 건너편 사람에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일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마음을 먹어서 말이에요. 지금 파일 보내드릴 테니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간단한 전화였고 전화를 끊은 즉시 저는 그대로 뒤를 돌아 집을 나가려고 했어요. 시부만 아니었다면 말이에요. 시부도 이 소란을 밖에서 조금이나마 들었는지 표정이 좋지 않았고 저는 그런 시부를 보고 말했죠. 아버님 정말 잘 오셨네요. 저 이제 여기 이 집구석 2번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저기 음식 재료 보이시죠? 저거 저렇게 늘어놓고 저한테 동서 생일상이나 차리라 하는 시어머니 더 이상 봐야 할까요? 저기 계신 대단하신 분께서 제 노릇까지 충분히 할 겁니다. 저 이렇게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앞으로 저희 얼굴 보고 살지 맙시다. 뭐야?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크네. 너 왜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 당신 큰애 말이 맞아? 저건 또 뭐고? 작은애, 네가 어디 나서서 한번 설명해봐라. 시모는 평소에도 시부를 아주 무서워했는데 시부가 있는 자리에선 절 무시하는 말을 하지 못할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시모를 아주 엿먹이자 싶어 시부에게 대놓고 말했고요. 역시나 시부는 화가 잔뜩 나서 시모를 야단치기 시작했고 동서는 그 옆에서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맸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모습을 보였죠. 시모와 자긴 같은 편이 아니라고 발뺌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여기 작은애 생일이라서 수육 좀 삶으려니 우리가 뭘 해본 적이나 있어야지. 그래서 저기 전문가도 있겠다 집으로 부른 거지. 당신은 내가 무슨 매번 쟤를 괴롭히는 줄 알아? 당신이 그렇지 않으면 애가 왜 이제는 이 집구석이나 완전히 안녕하면서 인사를 해? 내가 지금까지 얘 괴롭혔던 거 모를 줄 알아? 그래도 내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해서 그냥 놔뒀더니 당신이 지금 내가 회사 물려주고 집에서 쉰다고 아주 내가 만만하지? 어? 내가 무슨 당신을 만만하게 봐.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당신은 당신 부인인 나를 믿어? 아님 쟤를 믿어? 당신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허이고, 당신 하는 꼴을 내가 다 하니까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야? 작은애, 그럼 네가 한번 설명해봐라.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큰애가 왜 저렇게 단단히 화가 나 있는 거냐고. 아버님 실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 제 생일이라고 말했더니 어머님이 와서 수육이나 같이 해먹자고 하시길래 그래서 와서 이렇게 있는데 형님이 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음식이 형님이 하시는가 하고. 둘이서 아주 죽이 잘 맞네. 잘하는 짓이야 잘하는 짓. 내가 아주 이 집구석을 떠나야 속이 시원하지? 시부가 씩씩거리며 화를 내기도 잠시
동서의 핸드폰 벨이 울리고 전화를 받은 동서의 얼굴이 창백히 질리기 시작했어요. 전 그 순간 눈치챘죠. 방금 전 제가 했던 그 전화가 바로 효과를 나타냈구나 하고요. 동서의 안색이 돌변하자 시부도 동서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 화를 참으며 동서에게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그리곤 동서가 말하기만을 기다리는데 동서는 통화가 끝난 뒤에도 제자리에서 아무 짓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죠. 그럴만 할 겁니다. 아무튼 전 이때다 싶어서 얼른 시댁을 빠져나왔고 그 길로 곧장 집으로 가려 했어요. 그렇게 대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동서의 목소리가 들렸죠. 형님! 아까 전화 어디로 하신 거예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당장 말해! 당장! 왜 동서? 그 잘난 직장에서 무슨 전화라도 왔던 모양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동서 그냥 자르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 넣겠다고 해? 아, 내가 어떻게 아냐고? 당연히 잘 알지. 형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설마 당신이 지금 우리 학교에 전화해서 뭐라고 한 거야?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학교 총장님을 어떻게 알아? 그게 그렇게 궁금해? 그럼 내가 이야기해줄게. 그나저나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잘 좀 하고 다니지 그랬어. 어떻게 사람이 그리 한결같을 수 있을까? 애들이 아주 동서 싫다고 학을 떼던데? 그러니까 총장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제발 교수 좀 바꿔달라 말하고 메일 보내고 그랬겠지.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내 교수 생활을 어떻게 알아? 당신이 우리 학교에 뭘 안다고? 내가 어떻게 아는지 그렇게 궁금해? 당신 학교 총장이라는 사람이 나 붙들고 다 말해주더라. 당신이랑 사람 애초에 계약직 교수였고 지금까지 정교수 행세하면서 애들한테 학점으로 압박 넣고 했던 거 전부 다. 동서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꾹 닫았고 전 그런 동서에게 계속 말했죠. 동서는 기억도 안 나지? 처음에 어머님이 동서 자랑한다고 다 같이 학교 방문했던 날은 기억해? 그때 동서가 나한테 했던 일도 다 기억하고 자기 교수실이 좀 지저분하다고 나한테 청소시켰었지? 내가 그때 어머니만 아니었으면 그 교수실 청소하지도 않았어. 알아? 청소가 뭐 어때서요? 형님은 저처럼 능력도 없어서 대학 교수 같은 일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제가 직접 학교까지 초대해서 구경시켜줬더니 나도 대학은 다녔으니 대학이 어떤 곳이라는 것쯤은 다 알아. 그리고 난 동서처럼 교수 일 하고 싶진 않고. 어쨌든 그날 동서 나를 아주 자기 식모 부리듯 대했었지. 마치 갑과 을의 관계처럼 말이야. 너무 서러워서 그 교수실 나와 화장실로 가는 길에 내가 엉엉 울었어. 동서는 전혀 몰랐지? 그때 그 학교 총장이라는 사람이 나를 끌고 계단 구석으로 가서 묻더라. 동서랑 아는 사이냐고. 그래서 동서 형님 사이다 했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묻던걸? 집에서 동서 행동 어떻냐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 설마 거기서 총장님한테 제 욕을 있는 대로 하신 거 아니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총장님이 전화와서 내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동서,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몰라? 자기가 정식 교수도 아닌 주제에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과목 교수가 해외로 연수 간 틈을 타서 마치 자기 세상이냥 굴었으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지. 그리고 그때 알았던 동서에 대한 비밀. 내가 알면서도 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을 것 같아? 동서는 제 물음에 답하지 않았죠. 그저 제 입에서 나오는 말만 기다리고 있을 뿐. 역시 사람은 동서 말대로 능력이 있어야 한다니까. 눈치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유유상종이란 말 알지? 내가 봤을 때 어머님이나 동서나 똑같은 사람이거든. 자기 노력으로 가진 거 하나 없는 사람이 그저 껍데기만으로 허세에 유세 떨면서 다니는 거. 그런 사람들 이제 된통 서로한테 당하고 살아라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야. 알겠어? 동서와 제 말이 길어지는 것이 보이자 집에서는 시부모가 나와서 무슨 일이냐 묻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이내 저를 보며 안색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죠.
전 그런 동서를 보면서 차갑게 말했어요. 아무튼 그 대학 총장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번호 주면서 동서 갑질하면 언제든지 말해달라 해서 오늘 전화한 거야. 그간 정말 고마웠어. 나 동서랑 어머님 말한 거 전부 잘 녹음해뒀거든? 나도 유용하게 한번 써먹어 봐야지. 동서는 그렇게 돌아서는 제 뒤에서 다시 총장이란 사람에게 전화해 자신이 잘못했다며 미안하다며 싹싹 빌고 있는 것 같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사람처럼 그런 동서 시부모 놔두고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곤 시댁에 두문불출했죠. 그렇게 2주가 흐르고 드디어 남편이 출정해서 돌아왔습니다. 출장 갔던 남편이기에 지금 시댁과 제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그간 있던 일들을 다 말해주었어요. 모든 정황을 다 들은 남편은 단단히 화가 난 표정으로 제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제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였죠. 이렇게 화난 남편 보기도 처음인데 갑작스럽게 고백을 하는 남편에 저는 집중해서 남편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죠. 참 한결같은 사람이야. 도대체 내 부모님이 맞을까 싶을 때가 많았는데 당신한테도 그딴 짓거리를 했어? 내 엄마라지만 정말 상종하기도 싫은 사람이야. 자기가 밖에서 배 맞아 다른 사람 애베고 와서는 아버지와의 친자식을 이렇게 대하고 싶을까?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밖에서 다른 사람하고 배 맞대다니. 설마 그럼 지금 서방님이랑 당신이 아버지가 다르다 그 말이야? 정말 당신에게 이런 불편한 짓일까지 알리고 싶지 않았어. 그래, 내 동생이라는 놈, 엄마가 밖에서 다른 남자랑 한순간에 바람으로 생긴 애야. 그걸 아버진 다 알면서도 눈 감고 데리고 살았던 거고, 동생은 자기가 아버지랑 다른 핏줄인 것도 몰라. 두 분 다 숨기기 급급했거든. 오히려 밖에서 보면 내가 밖에서 나온 앤가 싶을걸? 지금까지 왜 그런 이야기 숨기고 있었어? 난 당신이 그냥 어머님이랑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도 있나 싶어서 걱정하고 있었단 말이야. 나라고 이런 이야기 어디서 맘 놓고 할 수 있겠어. 솔직히 말해서 밖에서 만들어 온 애를 어떻게 자기 친자식보다 더 위하고 잘해주고 하냐고. 오히려 어머님 그러더라. 내가 너무 서운한 마음에 왜 동생만 챙기고 난 안 챙겨주냐고 물으면 나는 아버지가 있는데 동생은 아버지도 누군지 모르고 산다고. 이게 말이나 돼? 나보다 불쌍하다고 자기가 동생을 더 챙기는 게 맞다고. 남편의 그간 쌓였던 울분, 시모에 대한 속상한 마음이 전해져 오는 듯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살짝 격양된 남편의 모습에 저는 조용히 남편의 등을 쓸어내려 주었죠. 이런 숙연한 분위기도 잠시. 남편과의 이야기 중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고 남편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준 뒤 저는 그 전화를 일단 받았어요. 형님, 제가 죄송해요. 제발 저희 학교에 말 좀 어떻게 잘 부탁드려요. 저 이러다가 정말 일도 못하고 다닌다고요. 동서의 말을 듣던 남편은 그대로 제 전화기를 뺏어가 동서에게 말했죠. 재수 씨 정말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 맞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머니랑 같이 저 없는 틈에 제 아내 불러서 괴롭히려 했다면서요? 그러다가 이런 일 생겼고. 그럼 자기 잘못으로 생긴 일이니 알아서 잘 수습해야 하는 거 아닌가? 2번 다시 제 아내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무튼 남편은 화를 내면서 이번 기회에 시댁과 아주 손절을 하겠다, 연을 끊겠다며 단단히 골이 났죠.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동서는 잘못했다며 용서해달라, 제발 자기 이야기 좀 다시 잘 좀 전해달라며 우리 집을 찾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애들 위협하는 사람이라며 동서를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어요. 물론 별다른 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 부부와 시모, 서방님까지 경찰서에서 정모하듯 보게 되었고요. 좀 웃긴 게 서방님은 아직도 동서가 교수인 줄 알고 있더군요. 시댁 식구 누구도 서방님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바로 동서의 실체를 서방님 앞에서 다 까발려 버렸죠. 넌 아직도 네 아내라는 인간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냐? 저기 앉아있는 사람 계약 교수라더라. 이번에 해외 연수로 자리 비운 교수 대신 잠깐 자리 채우는 사람 강의나 좀 해주고 그런.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부인이 교수가 아니라니? 당신,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설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를 지금 나만 모르고 이 자리에 있다는 거야? 서방님 그 자리에서 방방 뛰면서 동서와 이혼하겠다, 자기 사기 결혼 당했다며 오히려 경찰 붙잡고 동서 못된 년이라며 신고 어떻게 안 되냐 하며 경찰서에서 온갖 소란을 피웠죠. 그런데 여기서 시모는 뭘 했느냐? 예전에는 동서 편이었던 시모도 동서의 실체를 안 지금은 자기 아들 편들기 바빴습니다. 경찰 선생님, 얘가 아주 못된 애입니다. 내 금쪽 같은 자식 속여서 결혼한 천하의 나쁜 년이라고요. 이런 사람 어떻게 벌 못 줍니까? 이 일 이후로 남편과 저는 시댁과 완전 연을 끊게 되었죠. 더 이상 할 말도 도리도 없다 싶었거든요. 시모와 동서 서방님은 간혹 전화가 왔지만 저희 부부는 이들의 전화를 일체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되나 싶었던 그때 하루는 시부가 집으로 찾아왔죠. 남편은 처음 시부를 보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문도 열어주지 말라 했어요. 하지만 다 늙은 사람이 무릎까지 꿇고 문 앞에 있으니 차마 저는 남편 말대로 하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라고 했죠. 내가 첫째 너 볼 면목이 없다. 내가 그 여편네랑 그 여편네가 밖에서 품어온 자식까지 다 받아줬는데 이런 식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을 줄은 몰랐구나. 나도 그간 많이 반성했다. 지난날 너한테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는 나도 내 아들 챙기고 싶구나. 이런 나라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럼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도 다 알고 계셨으면서 친자식인 저부터 챙기셔야 했던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결국 저를 버린 자식으로 생각하셨던 거 아니냐고요? 네 말이 다 맞아. 다 맞는 얘기다. 그런데 그래도 내 마음만은 의심하지 말아주렴. 난 정말 너에게 최선을 다하려 했다. 천성이 무뚝뚝해 잘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지. 아니면 내가 왜 회사를 너한테 물려줬겠어. 시부는 끊임없이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자신을 용서해달라 빌고 빌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부의 모습에 마음이 아프더군요. 이제 보니 시부는 표현이 부족했을 뿐 남편을 사랑하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시부와 대화하며 눈물까지 보이는 남편이었기에 제 마음은 배로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나를 우선적으로 챙겼어야지. 어머니가 동생을 더 챙겨주는 모습을 보이면 그렇게 하지 마라. 자기 자식 두고 왜 그러냐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내가 왜 안 했겠냐. 다 너희 엄마한테 얘기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밖에서 나온 자기 자식이라도 눈에 밟힌다면서 너한텐 나라는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 둘째 놈한텐 자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말하는데 그 당시 나도 너무 젊고 어렸어. 그래서 일이 이 모양이 되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이런 남편과 시부의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시모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 느껴지더군요. 이렇게까지 자식을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챙기며 시부와 남편을 깎아내리며 헐만 좋은 모습을 쫓는 그런 시모가 말이죠. 이날 시부는 안타깝게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마음이 하루 만에 다 풀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조금 마음의 빗장을 풀었는지 돌아가는 시부에게 남편은 다음에도 와서 차 한 잔 정도는 하고 가라 하더군요. 제 남편이지만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데. 시모는 왜 그렇게까지 남편에게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장이라는 사람에게 동서에 대한 결말을 들었는데 동서는 그 후로 대학에서 고소를 당해 피해 보상을 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서방님과의 이혼 소송까지 걸렸다고. 그리고 남편과 이야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는 남편을 통해서 시모와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전해왔습니다. 남편에 대한 속죄이기도 하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동서고 시모고 둘 다 뿌린 대로 거둔 것 같아 아주 속이 뻥 뚫린 듯 시원했던 결말이었죠. 제가 말주변이 없어 말을 이리저리 한 건 아닌가 싶네요. 그저 이때까지 겪었던 제 경험 쭉 풀었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는 청자님들이 제 마음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 시모와 이혼한 시부와 남편, 저, 애들 둘에서 5명이 한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 분가에서 지내다 어른과 함께 지내니 이만저만 불편한 점이 생기기도 하네요. 그래도 시부가 남편 대신 애들과 놀아줘서 저와 남편의 살림살이는 넉넉해져서 너무 좋습니다. 제 이야기의 마무리처럼 다들 훈훈한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잘 정리해서 힘찬 새해 준비하시길 바라보아요. 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사는 이가은이라고 해요. 우리가 속된 말로 때로는 가족보다 남이 낫다는 말을 하죠. 제가 이 말을 실감했어요. 정말 없는 말은 아니더군요. 때로는 남인 이웃이, 친구가, 동료가 가족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가족에게 당한 배신과 분노가 뼛속에 사무쳐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왜 가족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공감해주세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의 연애사부터 출발을 해요. 고아원에서 자란 저는 20세가 되어 고아원을 퇴소하고 공장에 취업을 했어요. 공장에서 저는 같은 처지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우리는 대화가 잘 통했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친구에서 연인으로 금방 발전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공장을 다니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든 버텨서 살아야 하니까요. 남자친구도 저와 같은 이유일 텐데요. 저와 달리 남자친구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주얼리 디자인을 공부했죠. 지금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도 해야지. 주얼리 디자인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 일단 열심히 공부하고 기회가 되면 내 브랜드를 내고 싶어. 이런 멋진 모습에 저는 남자친구를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동거를 시작했어요. 어린 나이에 되바라져서가 아니라 동거를 시작한 이유는 2가지였어요. 첫째는 사랑하니까, 밤에 헤어지기 싫으니까요. 둘째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였어요. 2배로 나가는 월세를 줄이고 2배로 나가는 생활비를 줄이려고요. 남자친구와 저는 동거를 시작하고 더욱 행복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랑하기로 했죠. 그리고 우리 둘만의 언약식도 가졌죠. 돈이 없어서 결혼식은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했죠. 우리는 부부가 되었어요. 세상 그 무엇도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제 뱃속에 아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하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을요. 남편과 저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고 우리 아이의 태명을 축복이라고 지었어요. 남편은 결단을 내렸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들어갈 돈이 많을 테니 잠시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겠다고요. 그리고 저와 아이를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요. 뱃속의 아이 때문에 꿈을 잠시 미루고 또 투잡을 하겠다는 남편에게 저는 너무 미안했어요. 남편의 꿈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아니까요. 그리고 우리 축복이가 세상에 나왔어요. 저는 수월하게 자연분만을 했고 축복이도 모든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와 출산 후 별 무리 없이 퇴원을 했어요. 산후조리원에 갈 돈이 없어서 저는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우리 축복이가 태어난 지 10일 만에 저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들어야만 했어요. 축복이 젖을 먹이고 재우는데 남편 공장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구민수 씨 일하는 공장입니다. 지금 구민수 씨가 사고가 나서요. 보호자분이 공장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 공장에서 전화를 받은 저는 생후 10일 된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남편은 수술 중이더군요. 공장 사장과 같이 작업했던 직원이 저에게 남편의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했어요. 아무 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이 무사하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수술실에서 의사가 나왔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워낙 처참한 상태였기 때문에 손가락 접합이 불가능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 사고로 두 손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더 원망스러운 것은 남편은 세금 3.3%를 떼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수술비와 위로금 밖에는 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직원이었더라면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무슨 공장 직원이 프리랜서냐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근로법상 정식으로 직원을 고용해야 하면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이라던가 법적인 문제들이 있으니 그걸 피하려고 교묘하게 프리랜서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얍삽한 공장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프리랜서 신분으로 오래 이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남편의 사고로 우리 가족은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다행히 남편은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한 뒤에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지만 절망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두 손이 없다는 건 일상생활이 불편한 건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평생 꿈인 주얼리 디자이너의 꿈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요. 퇴원을 하고 집에 온 남편은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어요. 겨우 제가 시키는 말에 대답만 할 뿐이었어요. 딸의 얼굴을 보고만 있을 뿐 아무런 감정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저는 은근 그런 남편이 걱정되었어요. 여보, 우리 산책 갈까? 집에만 있지 말고 햇빛 좀 쐬고 오자. 그러면 남편은 등을 돌려 누워버리곤 했어요. 그렇다고 두 손 모두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왜 그렇게 있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괜찮다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재촉할 수도 없고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저는 좌불안석이었어요. 게다가 시간이 흐르니 힘에 부치는 건 저였어요. 남편의 두 팔이 없으니 제가 남편의 두 팔 역할을 다 해줘야 하잖아요. 밥도 먹여줘야 하고요. 화장실도 데리고 가야 하고요. 첫 돌도 되지 않은 딸 돌보랴, 남편 돌보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아야만 했어요. 남편이 장애인 등급을 받아서 장애인 보조금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기 전 남편이 투잡을 하며 모아둔 돈이 있어서 지금은 다행이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뿐이었어요. 앞으로 계속 딸아이에게 들어갈 돈이며 생활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모아둔 돈과 장애인 보조금만을 의지할 수는 없었어요. 하루는 마트에서 장을 봐서 나오는데 집 근처에서 오며 가며 알게 된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아주머니가 저에게 반갑게 아는 척을 하시더군요. 아이는 잘 커? 힘들지 세대? 아니에요. 아직은 괜찮아요. 라고 답을 하는데 퍼뜩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주머니, 저 죄송한데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제 딸 하루에 몇 시간만 봐줄 수 있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사례금을 많이 드리고 싶었지만 제 형편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최선의 대우를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렸어요. 정말 다행히게도 마음씨 좋은 옆집 아주머니께서 제 사정을 아시고는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축복이를 옆집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저는 옷가게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급여를 받는 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남편을 주려고 치킨을 한 마리 포장했죠.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왠지 기분이 이상했어요. 덤덤히 불을 켜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데 저의 예감이 맞아떨어졌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는 치킨 박스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남편이 스스로 삶을 마감했더군요.
처음엔 너무 놀라 아무 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다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저도 모르게 남편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터지고 말았어요. 여보, 이게 뭐야? 나 혼자 어떡하라고? 축복이랑 나랑 어떡하라고? 이러면 안 되지.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축복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조금 넘었을 때 일이에요. 야속한 사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남편은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더군요. 생각해보면 손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쓸 거예요? 어떻게 전화를 걸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인사도 없이 저와 축복이 곁을 떠났다는 사실이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원망할 겨를도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전자계산기만이 작동할 뿐이었어요. 다달이 나가는 반지하 월세에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은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남편이 벌어둔 돈은 바닥이 났고 남편이 세상에 없으니 장애인 보조금도 나오질 않으니까요. 이제 제가 오롯이 저와 축복이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된 거죠. 길은 한 가지뿐이었어요. 제가 일하는 시간을 늘려 돈을 버는 길밖에는 없었어요.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다행히 정규직 생산직 자리가 있어서 취직을 하게 됐지만 축복이를 맡길 곳이 없었어요. 옆집 아주머니에게 딸을 계속 돌봐달라는 것도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저는 10개월 된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을 하게 됐죠.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도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저는 배움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로 들은 게 있잖아요. 애들은 36개월까지 엄마랑 애착 형성이 되어야 하니까 그때까지 엄마가 아이를 보는 게 좋다고요. 그런데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니 너무 미안하더군요. 저는 악착을 부리며 살았어요. 딸과 제가 세상에서 살 길은 돈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최소한의 생활비로 생활을 하고 남은 돈은 전부 저축을 했어요. 남편을 잃고 세상에 저 혼자 남았더라면 이런 용기도 이럴 힘도 없이 무너졌을 텐데 딸을 생각하면 어디서 이런 힘이 나는지 용기가 나는지 제가 생각해도 제가 대견하더군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았어요. 하루는 일이 끝나고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찾아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빌라 현관 앞에 70대는 되어 보이는 노부부가 서 있더군요. 세상에 저를 찾아올 사람은 없으니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이 노부부가 저를 보더니 잠깐만 이라고 반말을 하면서 다짜고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나이든 여자가 저에게 다가와 덥석 손을 잡더니만 가은이 맞지? 엄마야, 세상에나 내 딸이 여기서 살고 있었구나. 엄마 아빠가 너를 찾아서 전국 방방곡곡 꼭 안 다녀본 곳이 없다. 엄마 아빠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일까요? 저는 너무나 어이없고 당황스럽더군요. 누구시죠? 사람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하고 집 안에 들어가서 빨리 쉬고 싶은데 나이든 여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서는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엄마야 가은아. 네 엄마야. 내가 네 엄마야. 엄마 아빠가 미안하구나. 가난한 시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너를 고아원에 맡겼다. 세상에 자식을 고아원에 맡기다니. 정신을 차리고 너를 찾으러 고아원을 갔더니 다른 고아원에 보내졌다고 하더구나. 네가 갔다는 고아원을 또 찾아갔지만 너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몇 년을 헤매다가 먹고 살기 급급해서 한동안 또 널 잊고 살았다. 더 늦기 전에 너를 찾아야 했기에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전국 방방곡곡 고아원을 찾아다니다가 네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제 부모라며 찾아온 이 노부부는 저를 보면서 울며 불며 반가워했지만 저는 기쁘다기보다는 당혹스러움과 혼란스러움과
의심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고아원에서 지낼 때는 이런 상황을 상상하기도 했지만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는 아예 부모와의 재회에 대한 기대를 눈꽃만큼도 기대하질 않았죠. 부모가 살아있다면 나를 진작 찾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서부터는 아예 이런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나를 찾는 거지? 정말 나를 낳아준 부모가 맞는 건지? 혹시나 나에게 무슨 아쉬운 게 있어서 찾아온 건 아닌지? 저는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어요.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보더니 엄마라는 사람이 엄마 얼굴 전혀 기억 못하지? 너무 어릴 때 고아원에 맡겨서 전혀 못 알아보겠지? 라고 하시면서 가방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더군요. 그러면서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봐라, 이게 너 어릴 때 모습이야. 지금이랑 똑같지? 널 보는데 한눈에 알아보겠더라. 이마며 눈이며 그대로야. 그래도 여전히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 노부부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고작 이 사진 한 장이 근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고아로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기 마련이고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의심부터 하기 마련이죠. 저는 아주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어떻게 두 분이 제 부모라고 믿죠? 이 사진 한 장으로 지금 여기서 제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눈물 콧물 흘리는 게 맞나요? 당신들이라면 이 상황을 믿겠어요? 이상하잖아요. 여태 날 찾지 않다가 이제 와서 굳이? 가난을 핑계로 나를 버렸으면 이제 부자가 돼서 저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맞는 건가요? 그랬더니 엄마라는 사람이 대뜸 그러더군요. 그래, 쉽게 믿으면 그게 또 이상하지. 그래서 우리도 유전자 검사를 하려고 한다. 저는 그런 곳에 쓸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부모 필요 없어요.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노부부가 간절하게 저를 잡더군요. 유전자 검사 비용은 우리가 내지. 너는 협조만 해라. 그렇게 해서 유전자 검사라는 걸 하게 되었죠. 검사가 나왔는데 그 노부부는 제 친부모님이 맞더군요. 제 부모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돌덩이처럼 큰 무언가가 철렁하고 내려앉더니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천의 고아가 부모를 만났다니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게 펼쳐졌다니 놀랍고도 감격스럽더군요. 저는 그제야 친부모님에게 원망 섞인 말을 했어요. 왜 나를 버렸어? 왜 나를 버렸냐고! 차라리 낳지 말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줄 알아? 얼마나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온 줄 아냐고! 하며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쌓인 서름이 폭발해버렸어요. 부모 없는 고아로 살아오면서 무시당하며 외롭게 살아야만 했던 지난 날들이 생각나서 엉엉 울었어요. 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잡고 펑펑 울었어요. 가은아, 미안하다. 이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아무리 가난해도 살기 힘들었어도 자식을 버리는 건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가은아, 아빠가 너에게 못해준 거, 부모로서 못해준 거 앞으로 다 해주마. 이제 널 찾았으니 잘하마. 그동안 못해준 거 다 해줄게. 부모 노릇 톡톡히 할게. 이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다오. 그렇게 친부모님과의 눈물의 재회를 하게 되었고 저는 친부모님의 도움으로 훨씬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제 아이에게 좋지 않은 환경인 반지하를 탈출하게 되었어요. 친부모님이 사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아직 걸음마도 하지 못하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서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했었는데 엄마가 아이를 돌봐주시겠다고 해서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요.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있다니. 돈 많은 재벌 2세가 부럽지 않더군요. 그런데 부모님 집에 들어와 지낸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점점 부모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자꾸 저에게 상식 이하의 짓을 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 집에 들어와 살면서 제가 일하던 옷가게 직원 일을 관두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라이브 카페 같은 호프집을 운영하시더군요. 호프집은 젊은 친구들이 주 고객이 아닌 7080 중장년층들에게 맞춰져 있었어요. 당연히 넥타이 부대들이 퇴근길에 많이 오더군요. 제가 가게에 첫 출근을 하던 날 아빠가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가은아,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서비스직인데 출근할 때는 화장을 좀 해라. 이거 화장한 건데요? 아니, 좀 더 진한 화장을 해보라고. 우리 가게가 조명이 좀 세잖니. 요즘에는 올레브영 같은 가게도 보면 직원들이 이쁘게 화장하더라. 심지어 PC방 같은 데도 여직원들이 이쁘게 꾸미고 있던데. 주방이라는데 화장을 진하게 해서 뭐하게요. 그냥 전 이게 편해요. 그러자 아빠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네 나이가 몇인데 찬물에 손 담그는 주방 일을 한다는 거야. 홀 손님 응대해야지. 네? 홀 손님을 상대하라고요? 저 이런 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불편해할 거 하나 없다. 세상 편한 일이야. 주문 받고 홀 손님 상대하고 계산하고 그게 끝이야. 저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아버지 말을 믿었어요. 카페에 홀 일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버지 말대로 화장도 진하게 하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진심으로 손님들을 대했어요. 항상 얼굴에 미소를 거두지 않고 상냥하게 대했죠.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제가 너무 쉽게 보였을까요? 카페에 오는 손님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점점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끈적거림과 느끼함, 이 더러운 기분은 뭘까요?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퇴근길 생맥주의 시원함 때문에 이 카페를 많이 찾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았어요. 한 번은 한 아저씨가 술을 다 드시고 가면서 자기를 이 카페의 단골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즐겁게 잘 마셨습니다. 하며 가볍게 제 어깨를 툭툭 치는데 이게 뭐지? 그 손길 때문에 너무나 기분이 나쁜 거예요. 1, 2초 정도 스친 그 손길에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변태적인 끈적거림에 당장이라도 손님이 스친 제 어깨를 물로 씻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결단코 제가 결벽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였어요. 또 다른 손님이 술주정 부리며 제 손을 잡아 끌면서 이쁜 언니, 여기 와서 같이 한잔하지. 하는 겁니다. 저는 칼 같은 거절을 했죠.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아버지 카페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랬더니 이 손님이 저에게 두 눈을 부릅뜨면서 술집년 주제에 뭐가 그렇게 도도해? 감히 술집년이 내 호의를 무시해? 하면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막 욕을 해대는 겁니다. 상황이 어이없긴 했지만 술에 취한 취객이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깍듯이 거절을 하면 저의 의사를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주방으로 들어가 버리려고 하는 저를 붙잡고서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술 한 잔 마시면 안 돼? 술 한 잔 나랑 마시면 큰일 나냐고! 하면서 윽박 지르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덤덤하려고 했던 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힘센 남자가 저를 윽박 지르니 무서웠어요. 그런데 마침 아버지가 가게로 들어오셨어요. 아버지는 은행 일을 보신다며 잠깐 나가셨거든요. 아버지의 얼굴을 본 순간 속으로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버지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이 상황이 어떤 순간인지를 아는 것 같았고 저는 아버지가 제 가까이로 오자 얼른 아버지 뒤로 숨어버렸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펼쳐졌어요.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에 없었더니만 우리 직원이 초짜라서 실례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어서 자리에 앉으세요. 술 한 잔 따라 드릴게요.
손님은 아버지의 말에 냉큼 자리에 앉았고 아버지는 자신의 뒤에 숨어있던 제 손목을 잡아 끌더니만 손님 옆에 앉으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단골 손님에게 직원이 이러는 거 아니다. 사과의 뜻으로 얼른 술 한 잔 따라 드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 상황이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손님 옆에 앉아서 손님이 들고 있는 술잔에 술을 따라야만 했어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더군요. 간신히 눈물을 참으며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술 취한 남자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고 한참을 옆에 앉아 있어야만 했어요. 그날 영업을 마치고 저는 아버지 앞에서 펑펑 울어버렸어요. 아버지, 저 이런 일 안 하고 싶어요. 못 하겠어요. 그냥 예전처럼 옷가게에 나가서 일할게요. 사람 구할 때까지만 있을게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정말 화난 표정으로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네가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나. 세상이 쉬워? 어디 남의 돈 벌기가 쉬워? 옆에 앉아서 술만 마셔주면 될 일인데 뭘 그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비싸게 구는 거야. 아가씨도 아니고 애까지 낳은 아줌마가 나 참. 아버지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딸에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을 내비쳤어요. 아버지, 저 아버지한테 남 아니고 아버지 자식이에요. 아버지 딸이에요. 제가 모르는 사내의 술잔에 술을 따르면 못 따르게 막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도리어 모르는 남자 술잔에 술을 따르라고요. 그걸 저더러 하라고요. 아무리 돈을 벌기 위해서라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굳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 말에 아버지가 콧방귀를 뀌시더군요. 그리고 아주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하기 싫어? 그럼 하지 마. 네가 아직 세상 쓴맛을 모르나 본데 내 가게에서 일하기 싫으면 내 집에서도 당장 짐 싸서 나가. 애새끼 데리고 꺼져. 내가 뭐 거저 너를 들인 줄 알아? 세상에 공짜가 있는 줄 아냐고. 저는 아버지 말에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제 머리로는 용납이 되질 않았어요. 이게 내 아버지의 본 모습인가? 그럼 왜 나를 찾았을까? 이 일을 시키려고 날 찾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멀뚱히 서 있는 저를 보며 아버지는 실실 웃으셨어요.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나가긴 싫지? 아파트가 편하지. 반지하 곰팡이 냄새 나는 곳에 가서 다시 네 딸 키우려니 심란하지. 어디 용기 있으면 나가봐. 네 딸년 곰팡이랑 같이 키워. 그리고 남의 손에 맡겨서 키워. 2돌도 안 지난 그 어린애를 하루 종일 남의 손에 맡기면 애가 퍽이나 좋을 거야. 그치? 나야 아쉬울 것 없다. 네가 아쉽지? 순간 제 머릿속에 반지하방에 살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아이가 어찌나 기침을 해대던지 습한 곰팡이가 잡히질 않아서 날이 굳으면 아이가 더욱더 기침을 해대곤 했죠. 그때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러고는 생각했어요. 그래, 술 따르고 내 자식 안락한 집에서 키우자. 아버지 말이 맞네. 돈 버는데 귀천이 어디 있어. 술만 따르는 거잖아. 돈 벌어서 열심히 모은 다음에 나가는 거야. 요새는 전세 대출도 잘 나오니까 모은 돈이랑 좀 합치면 내 딸과 내가 살만한 집을 구할 수 있을 거야. 햇빛 드는 빌라 구할 수 있는 전세 자금 마련할 때까지만 참자. 꾹 참자, 이가은. 하고 저는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저는 이 호프집에서 일하면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술을 따르라면 따르고 핫팬츠를 입으라면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라고 하면 더 진하게 하고 웃으라고 하면 웃었어요. 저는 부모님의 말을 잘 지켰는데 반대로 부모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점점 저를 함부로 대하셨어요. 어느 순간부터 주던 월급에서 제가 얹혀 사는 집세와 밥값 등을 제외하고 주신다고 하더군요. 그걸 제하고 나니 제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은 한숨이 나오더군요.
심지어 어머니는 제 아이를 돌보는 일에 소홀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새벽 3시까지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아침 8시면 저를 깨워서 아이를 보라는 거예요. 잠이 부족하다 보니 제 인내심에 한계가 오더군요. 점점 제 참을성에 바닥이 나려던 찰나에 어머니가 저에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낮에 내가 잠깐 일을 보러 가야 한다. 애 봐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애 봐라. 저는 당연히 제가 출근할 시간에 맞춰서 어머니가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호프집을 출근하는 시간이 훨씬 넘어가는데도 어머니가 집에 오시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에게 전화해서 왜 가게에 안 나오냐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핸드폰에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저 출근해야 하는데요. 언제 오세요? 애 봐주셔야 제가 출근을 하죠. 그랬더니 어머니 말씀이 네 애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언제까지 나한테 맡길 거야? 나도 힘들다. 나도 이제 내 볼일 보러 다닐 거야. 나 오늘 밤늦게 들어갈 거니까 네 새끼 네가 알아서 해. 제가 하는 일 뻔히 아시면서요. 하는데 왜 애를 못 봐? 이해가 안 가네. 옛날 엄마들은 등에 애 업고도 일만 잘했다. 다 그렇게 일했다. 어째서 요새 엄마들은 애를 편하게만 키우려고 하는지 원. 어머니는 본인 하시고 싶은 말만 하시고서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정말이지 기가 막히더군요. 어떻게 음악 소리가 시끄럽고 술 취한 사람들이 가득한 호프집에서 아이를 등에 업고 일을 하라는 건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저는 아이를 등에 업은 채 호프집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출근길에 저는 아이의 기저귀를 사려고 잠시 슈퍼에 들렸어요. 그런데 기저귀를 구입하고 결제하려는데 제 체크카드에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명목으로 생활비를 떼버린 월급으로 적금을 넣고 나면 제 나름 써야 할 돈이 없는 거예요. 결국 저는 온라인 뱅킹에 들어있는 적금을 깨서 기저귀 값을 계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돈 좀 달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온라인 뱅킹으로 든 적금은 휴대폰으로 바로 해지하는 게 쉽기 때문에 차라리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제 인내심은 오늘로써 바닥이 났거든요. 저는 이 길로 호프집으로 가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할 참이었어요. 아이도 봐주지 않겠다고 하고 월급도 이런저런 이유로 다 떼가버리고 무엇보다도 밤낮이 바뀌는 일이고 술을 마시다 보니 건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더 이상 저는 친부모님과 살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저 저에게도 부모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기로 했어요. 애를 업고 호프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아버지가 저를 황당하게 쳐다보시더군요. 너 지금 그 꼴이 뭐냐? 아이를 업고 일을 하려고 손님 들어올 시간인데. 아이쿠야, 네가 정신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어서 애 집에 데려다 놓고 와라. 하시는 겁니다. 정말 열이 뻗치더군요. 아무리 술집에서 일을 하는 엄마라고 해도 술집에 아이를 업고 오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겠죠. 저는 당당히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오늘 볼 일이 있으시다고요? 애 저더러 보라던데요? 어떡해요 그럼? 애를 혼자 두고 올 순 없잖아요. 그래서 업고 나왔어요. 제 말에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확인 전화를 걸더군요. 그런데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성질 급한 아버지는 열이 받을 대로 받으셨어요. 어머니가 전화만 받으셨더라도 덜 화가 나셨을 텐데 어머니까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손님 한 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애 없고 술 따르는 술집 여자는 처음 보네. 신기하네, 신기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열이 팍 받아버렸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저에게 눈짓으로 그러더군요. 저 사람에게 가서 얼른 술 한 잔 따르라고요. 정말이지 한숨이 나오더군요. 어차피 더 이상 아버지 말을 들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당당히 말을 했어요. 싫어요. 이제 술 안 따르겠어요. 아이를 업고 어떻게 술을 따라요? 하고 단칼에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이 짓궂은 손님이 저를 억지로 자리에 앉히려는 거예요. 제 아이의 볼을 쓰다듬으며 손주 생각이 난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정말 저는 화를 버럭 내버렸어요. 지금 어딜 만지는 거예요? 하고 제 아이의 뺨을 만지고 있는 손님의 손을 쳐버렸어요. 그러자 이 손님이 저에게 손찌검을 하려는 겁니다. 인연이 지금 미쳤나? 하면서 저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손을 들더군요. 그러자 옆에 있던 노신사 한 분이 저를 때리려고 들어올린 손님의 팔을 붙잡고 제압했어요. 손님은 노신사를 보더니 당신은 뭐야? 뭐하는 자식인데 끼어들어? 이거 안 놔? 하면서 제 팔을 빼내려고 하더군요. 노신사의 힘은 보기보다 세더군요. 손님이 훨씬 나이가 젊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노신사는 힘에 밀리지 않았어요. 결국 손님은 꼬리를 내리고서 아이고, 그만합시다. 이 여자 내 옆에 억지로 안 앉힐 테니 이거 좀 놔주쇼. 그러더군요. 노신사는 정말로 손님이 더 이상 저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을 것 같아 보였는지 순순히 손을 놔주더군요. 노신사는 고맙게도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주었죠. 그런 저를 보더니 아버지가 뒤쫓아 나오셨어요. 너 뭐하는 짓이냐? 당장 안 들어와. 그러자 노신사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쫓아오면 바로 경찰서 갈 겁니다. 이분이 당한 짓 다 말하라고 할 거예요. 하고 노신사가 아버지에게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신사는 이분이 지금 놀라서 울고 있으니 진정시킨 다음에 다시 가게에 들여보낼게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아버지는 이를 갈면서 저를 노려보더니 너 나중에 두고 보자. 하시고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가게 밖으로 저를 데리고 나온 노신사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제 걱정을 해주었어요.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저는 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 노신사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제 눈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쏟아내려 버릴 것만 같았어요. 노신사가 딱한 눈으로 저에게 묻더군요. 아이까지 있는 분이 왜 이런 곳에서 일을 하십니까? 하며 안타까워하더군요. 그러면서 이 호프집이 이런 곳인 줄 전 몰랐습니다. 이런 곳인 줄 알았으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어느 동네에나 있는 평범한 호프집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지다니 정말 놀랐어요. 아직도 이런 곳이 있다니요. 저는 노신사의 말에 어떠한 대꾸도 할 수가 없었어요. 친아버지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일한다는 부끄러운 얘기를 차마 할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이상함을 느꼈어요. 노신사가 아까부터 자꾸 제 아이가 손목에 차고 있는 팔찌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거의 뚫어질 정도로요. 대체 이 노신사가 왜 이러나? 혹시 이 팔찌가 값이 나가는 보석인 줄 알고 이걸 빼앗으려고 이러나? 하는 이상한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갑자기 이 노신사를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려고 하는데 노신사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이의 이 팔찌 혹시 개인 작품입니까? 말을 할까 말까 조금 망설이다가 저는 무심코 내뱉었어요. 제 신랑이 만든 건데요. 왜 그렇게 관심을 보이시죠? 제 남편이 디자인한 거예요. 제 아이를 위해서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팔찌예요. 남편은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노신사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러더니 반색을 하면서 그럼 당신이 주얼리 디자이너 윤호일의 아내란 말이에요? 정말이요? 노신사의 말에 제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오랜만에 듣는 남편의 이름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어요. 가게 안에서부터 평범하지 않은 이 노신사를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멍해졌어요. 여기서 잘을 떠야 하나 그 생각뿐이었어요. 앞서 제 남편이 주얼리 디자이너가 꿈이란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래요.
제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주얼리 브랜드 회사의 직원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대졸자가 아니란 이유로 정직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죠. 디자이너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얼리 디자인은 하지 못하고 디자이너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작업실을 청소를 하는 잡일만 했지만 그 일조차도 너무나 좋아했어요. 언젠가는 주얼리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사무실의 모든 잡일을 해나가면서 디자이너들의 스케치와 작업 과정들을 어깨너머로 습득하던 중이었죠. 그러고는 본인만의 독특한 주얼리 디자인 노트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식사를 하러 나갔는데 남편 혼자서 사무실에 남아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자신의 디자인 노트에 스케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하필 회사 사장님이 보게 된 거예요. 20살 어린 청년이 정직원도 아닌 아르바이트생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회사 사장님 눈에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그 자리에서 사장님은 남편의 스케치에 몇 가지 단점을 보완해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도 남편을 마주칠 때마다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는데 얼마 후 남편의 실력이 일취월장하더래요. 주얼리 회사 사장은 남편을 물건이다 판단하고 이 친구를 키우면 꽤 쓸만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을 정직원으로 고용하고 주얼리 디자이너라는 직함을 주고 본격적으로 남편에게 디자인 수업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하필 그 즈음에 사장님이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버린 거라고 해요. 사장님이 의식불명이 되자 사장님의 아들이 사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고 평소 남편의 재능을 질투했기 때문에 남편의 디자인 노트를 빼앗아버리고 회사에서 남편을 내쫓아버린 거였어요. 남편은 그 뒤 다른 주얼리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애썼지만 최종 학력이 고졸해 대학에서 주얼리 관련 학과는 고사하고 학원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주얼리 디자이너로는 그 어느 회사에도 이력서를 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공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 야간대학 보석디자인 학과를 다니던 거였어요. 훗날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주얼리 회사 사장님은 의식을 되찾았고 경영 일선에 다시 나서면서 친아들을 내쫓고 남편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때 이미 남편이 디자인한 보석들은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회사의 이윤 창출에 공헌을 하고 있었고요. 남편의 실력을 알아봐준 그 주얼리 회사 사장님이 바로 오늘 저를 구해준 이 노신사인 거예요. 그 친구를 나는 지금도 찾고 있는데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네. 노신사는 제 남편의 디자인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아이의 팔찌에서 남편을 볼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본 건데 제 남편의 작품일 줄이야. 정말 이런 우연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남편의 얘기에 저는 그만 눈물을 흘려버렸어요. 노신사가 묻더군요.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는 울먹이며 말을 했어요. 제 남편은 지금 하늘나라에 있어요. 제 말에 노신사는 깜짝 놀라더군요. 그 젊은 나이에 죽었다니 깜짝 놀랄만 하죠. 세상에나 그 재주를 타고난 사람이 어떡하다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노신사는 남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어요. 그러고는 잠시 뭔가를 생각하더니 저에게 그러더군요. 아까 가게 안에서 있었던 일 예사롭진 않아 보이던데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괜찮죠? 눈물을 흘리고 있던 저는 노신사의 말을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세상에는 저 같은 고아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때 도와줄 어른이 한 명도 없거든요. 오히려 도와준다고 해놓고 저를 더 구렁텅이로 빠뜨리거든요. 혹시나 이 노신사도 저를 이용할 것만 같았어요. 저는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싫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노신사가 아니 왜? 내 호의를 무시하는 거요? 이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 세상이 호의를 베푸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 이용해 먹기 딱 좋잖아요. 오죽하면 친부모라는 사람도 저를 이용해 먹을까요? 당신도 그럴 거잖아. 이제 저는 안 속아요. 그리고 당신같이 큰 회사를 가진 사장님이 시간이 남아 이런 싸구려 호프집에나 오는 거 보면 사장님도 뻔한 사람 아닌가요? 말했잖아요. 우연히 지나가다 혼자 술 마실 곳이 필요해서 들어온 거라니까요. 맹세코 저는 이 술집이 이런 곳인지 몰랐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호프집 간판이잖아요. 노신사는 세상을 불신하는 저를 아쉬워했어요. 그러고는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윤호일의 아내는 저의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 하시고는 가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주얼리 회사 변호사라는 사람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더군요. 불법 업소 같은 곳에서 술자리 접대를 강요한 술집 사장 고소건으로 연락했다고요. 사실 저는 노신사와 호프집에서 나온 뒤로 호프집에도 부모님 집에도 돌아가지 않고 원룸을 얻은 상태였어요. 이미 아버지는 제가 노신사와 나간 것 때문에 화가 난 상태인데 거기다 대고 제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할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하니까요. 그 굴속을 제가 제 발로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변호사는 달변으로 저를 장시간 설득했고 결국 저는 용기를 내었어요. 변호사에게 그간 친부모님을 만나 있었던 일 모든 일들을 다 얘기했어요. 저에게 손님 술잔에 술을 따르게 한 일, 짧은 옷을 입게 한 일, 그리고 월급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일, 또 호프집 뒤쪽 공간에서 룸이 있는데 그곳에서 아가씨를 불러서 같이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등 불법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까지도요. 아버지는 그 공간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큰돈을 들여 완벽한 방음시설을 갖추었고 가게 앞쪽이 아닌 뒷문으로 나가는 문까지 따로 만들어져 있었죠. 제가 불법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알게 된 건 제가 한참 손님에게 술 따르는 일을 억지로 시작했을 무렵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느 정도 자신의 말을 듣는다는 판단이 서자 쉬쉬하고 있던 그 공간을 저에게도 알려주었어요. 저는 뒤쪽 공간에서 아직 손님을 맞이한 적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도 언젠가는 그곳에서 손님을 받게 될 거란 느낌도 받았어요. 변호사는 저의 모든 얘기를 종합해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해 주었어요. 법원으로부터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 고소장이 날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고소장을 받아들자마자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살고 있는 원룸을 찾아왔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저는 두 분을 본 순간 덜컥 겁이 났어요. 혹시라도 제 아이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서요. 그게 가장 겁이 났죠. 아버지 어머니는 두 눈이 시뻘게 져서는 저에게 그러더군요. 은혜도 모르는 년, 버린 년을 다시 찾아서 부모 노릇하려고 했더니만 고소를 해? 배응망덕한 년. 너 능력 좋더라. 그 짧은 순간에 노신사와 눈이 맞았어. 그래, 얼마 받은 거야? 나는 뭐 당할 줄 알아? 그 노신사 사회적 지위 좀 있어 보이더라. 뒷조사에서 너 같은 년이란 그렇고 그렇다고 소문내버릴 거야. 어떡할래? 고소 취하할래? 아니면 노신사랑 골로 가게 해줄까? 아버지 어머니의 말에 콧방귀가 절로 나오더군요. 저런 분이 저를 낳아준 분이라니 정말로 한심스럽더군요. 어쩌면 제가 저런 분 밑에서 자라지 않고 고아원에서 자란 게 더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당신이 협박하면 내가 네네 하고 기죽을 줄 알았어? 자식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와 찾아와서는 자식을 그렇게 써먹냐? 너희들이 사람이냐? 뇌구조가 어떻게 되었으면 자식을 그렇게 이용할까? 당신이 내 아버지라는 게 부끄러울 따름이야. 당신이 내 엄마라는 게 기가 막히다.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고 저는 현관문을 닫아버렸어요. 며칠 뒤 저에게 눈물나게 고마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주얼리 회사 사장님 회사가 남편이 준 디자인으로 큰 이득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 남편에게 보상을 해주지 못했다면서 저와 아이에게 대신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필요한 걸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가장 절실한 걸 말씀드렸어요.
월세집 보증금이요. 사장님은 겨우 그거냐고 하셨지만 사장님에게는 겨우 그거겠지만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월세 보증금입니다.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사장님은 저에게 뭔가를 더 주고 싶어 했지만 저는 이걸로 만족한다고 했어요. 사장님이 저에게 제안 하나를 하셨어요. 혹시 남편이 남기고 간 유작 디자인 없어요? 저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남편이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스케치했던 작품들을 저는 그대로 두었죠. 그리고 그걸 사장님께 주었어요. 사장님은 남편의 스케치북을 보고 대만족하셨어요. 사장님은 남편이 남긴 유작을 모두 사용하고 싶다면서 거액의 계약금을 제안하고 남편이 디자인한 보석들을 상품화시켜 팔릴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저에게 주겠다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셨어요. 저는 남편과 사장님 덕분에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제 아이는 이제 집이 없는 걱정은 하지 않아요. 저희 딸은 이제 말문이 트여서 유치원을 다니고 저는 다시 옷가게에 출근을 하고 있어요. 예전보다 생활비 걱정을 훨씬 덜하며 살고 있죠. 부모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 두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하죠. 어떻게 친자식을 내칠 수가 있으며 20여 년이 지난 후에 찾은 친자식에게 그런 일을 시킬 수가 있는지 또 그런 일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찾은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두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친자식에게 술집에서 술을 따르고 그 이상의 집까지를 요구하는지 용납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도 저에게 손을 들어주었죠. 제 마음 같아서는 평생을 감옥에서 반성하며 살라고 하고 싶지만 법이 그러지는 않더군요. 그들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에 그들이 받은 형으로는 시간이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부디 당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반성하고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저의 어이없는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해요. 앞으로 제가 제 아이와 잘 살 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